네, 지난번 강의했던 거 복습하고 이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설명 못 드렸는데, 지난번 강의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장을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밑줄을 쳐놨습니다. 밑줄 쳐놨고, 이걸 한번 빠르게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그 국세기업법 제1조는 목적인데요. 목적인데 그 목적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밑줄 친 겁니다. 그래서 국세기업법 성격이 나왔습니다. 국세기업 성격이 나왔고, 이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 사항,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서 국세에 관한 법률 강령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고, 시험에서는 그대로 놨었는데 권리 규제에 관한 사항을 불복 관련된 개념으로 문장을 좀 단어를 바꿔서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조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그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 조문입니다. 조문이고, 그 용어 중에서는 그 시험에 나왔던 용어는 이제 국세란 개념입니다. 국세란 개념이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국세에는 간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국세에는 뭐 소득세, 법인세, 증권세, 간세가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세가 포함되지 않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관련해서는 이제 가산세는 세법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뭐냐면 이제 가산세는 본세하고 구분돼서 징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공과금,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9번 납세의무자. 지난번에 납세의무자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습니다. 납세의무자에서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져야 한다. 이 멘트가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함할 때도 있고, 포함할 때는 이제 틀린 문장으로 나오고, 제외할 때는 이제 맞는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가세표준, 15번 가세표준 신고서, 17번 세무공무원이 나왔습니다. 14번, 15번, 17번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전자신고가 나왔었고요. 21번 세무조사도 요즘 이제 그 관심 있는 용어입니다. 제3조에서는 이제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국세기준법을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세법, 일반 세법, 개별세법을 먼저 규정에 되었으면 개별세법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국세를 따른다는 의미고, 개별세법에 규정이 된 게 무엇이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조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다른 부가가치세, 다른 법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패스하시면 됩니다. 4조는 그 문제, 직접적인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문제 나오지 않고, 5조 기한의 특례에서는 그 나오는 지문들이 이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 이제 빨간 날, 우리 소총 말하는 빨간 날일 때는 다음날 기한으로 한다. 이게 문제가 나오고요. 네, 3번 같은 경우는 전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이제 가동되지 않을 때 그 납부하게 된 날은 그 복구가 된 다음 날로 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문장이 때로는 이제 복구한 날로 한다. 이런 건 틀린 문장이 나오고, 복구되어 다음 날로 한다. 이거 맞는 문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제5조의 2는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인데요. 요즘엔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제 국세청이 이제 서류를 줄 때는 우편신고라든지 뭐 등기우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편을 많이 이용하지만, 실제 이제 납세자분들이 이제 신고할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전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무서라든지 그 대리인한테 많이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많이 해서 우편신고의 이제 중요성은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우편신고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고, 이제 참고로 아시게 이제 과거에 나왔던, 요즘에 안 나오지만 과거에 나왔던 거는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발송한 날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같은 경우는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11일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인데, 천재 등으로 인한 사건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지진 같은 게 가끔 나와서 그 몇 번 연장한 적이 있고, 그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은 보시면 이제 방법이 이제 직권으로 하는 방법과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 인정하는 경우, 이게 이제 정부나 이제 가세 관측에서 인정하는 경우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이때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을 본다. 요 문장이 이제 기출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강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4강은 아까 6조에 관련된 지문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기한 연장 및 담보 제공인데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등으로 우리가 이제 기한을 연장할 때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냐. 여기 보시면 하재, 전화, 그다음에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이걸 보시면 저는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당한 경우입니다. 여러 명이 당한 경우고, 두 번째는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증상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나만 걸린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보면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이것도 이제 납세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항목지에 보면 특정 납세자한테 해당되는 건지 일반적인 납세자한테 해당되는 건지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걸로 이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이것도 이제 내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죠. 5번도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금융회사 등이 이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번 같은 경우는 권한 있는 기관의 정보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될 경우. 6번이 뭐냐면 이제 검찰 조사 같은 게 나올 때 종종 이게 이제 압수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정 납세자만 이제 걸리는 거고, 7번도 이제 납세자 형편, 경제적 사정 등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7번도 특정 납세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8번은 보시면 이제 대리인을 사용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세무사 등 이제 대리인들의 사무소에서 이제 화재, 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이것도 이제 특정 납세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1 또는 2, 여기 1호, 2호, 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시면 이제 구분을 하면 얘는 일반이고요. 얘는 특정. 얘도 특정. 일반. 얘도 일반. 얘는 특정. 얘도 특정. 얘도 특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나누냐면, 이게 이제 담보 제공이 있는데, 담보 제공하고 이게 그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언제 이제 국세청이 기한을 연장할 때 뭐 다 자연스럽게 연장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이제 연장해 주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는 좀 국세청장하고 국가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담보 제공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다 어려워진 거 다 아니까. 근데 이런 특정 것들은 이런 겁니다. 특정 것들은 특정에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이 사람이 세금을 떼먹으려고 연장 신청한 거 아니야? 이런 관점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이벤트들은 담보 제공을 요청하고, 그 외 이벤트들은 이제 그 담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왜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의 치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문제 나오지 않아서. 송달 지원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인데요. 그 이제 국세청에 서류를 줄 때 이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그 우편이라든지 이런 게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날로 하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달한 날이 있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고지서 보면 이제 기한이 있죠. 기한이 다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데 이제 늦게 도착하면 맞아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하고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 보면 이제 14일이 이제 기본인데 국세청에서는 어떤 그 늦게 도착했으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준비해야 되니까 서류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 기간을 약 2주로 본 겁니다. 14일을. 그래서 그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요거하고 납부 기한 중에서 이제 큰 날짜 요 날짜로 그 납부 기한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그다음에 납부 기한 비교해서 그 더 먼 날짜로 그 납부 기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그러니까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고요. 14일 주는 거죠. 그다음에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도달 14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라도 14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뭐 준비하는 시간은 2주로 주는구나. 그리고 14일 이 생각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항 같은 경우는 보면 국세징수 관련된 법인데 국세징수 관련된 법이니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급박합니다. 국가가 징수를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징수를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14일을 기한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지서 납부하기 전에 도달한 경우는 납부기한 만료일,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고지서 도달하는 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빨리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납부기한하고 도달한 날, 늦은 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4일을 뺀 거죠. 일반적으로 14일을 주는데 급박한 경우는요 14일 안 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징수할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14일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법 같은 거 보면 가끔 일자가 나옵니다. 14일, 뭐 10일 이런 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쓰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류 만들 때는 이제 2주가 주는구나 이렇게 요 조문에서는 이 정도만 그냥 컨셉으로 갖고 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송달입니다. 서류 송달은 과거에 시험에 나왔었고 얘도 요즘에는 뭐 안 나오는데 요즘에 나오는 테마는 연대 납세 의무 관련해서 이제 조문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류 송달 개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대 납세 의무 관련된 지문으로 나온다. 서류 송달에는 보시면 뭐 조항 2항만 보겠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는 서류 송달할 때는 대표자를 명의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뭐냐면 끊어보시면 일반적인 거는 대표자한테 보낸다 이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서류들은 대표자한테만 보낸다. 근데 대표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없을 때는 국세청 쪽에서 유리한 자를 명의를 한다 그런 거고, 중요한 것들 고지하고 독촉, 납세 고지와 독촉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자 각각한테 송달해 줍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는 어떤 일반이 세금을 다 납부하면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의 세무 부담을 줄고 그 사람한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연대 납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각각 송달해야 된다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대표자한테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번,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송달의 방법입니다. 서류 송달의 방법도 과거에는 좀 나왔던 거고, 근데 앞으로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종종 나왔던 그 조문입니다. 서류 송달은 크게 이제 보시면 이제 교부, 우편,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고, 교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만나서 주는 게 교부 송달인 거고, 우편 송달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집병. 이거는 이 개념인데, 약간 이건 집병. 얘는 이제 세무 공무원. 실제로 사람이 주는 건 교부는 똑같은데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부, 그다음에 우편이라고 불립니다. 전자송달은 우리가 다 전자적으로 주는 거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 항을 보시면 이제 납세 고지, 독촉, 체납 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 우편한다. 이 얘기는 원칙은 등기 우편이 안 하는 거예요. 원칙은 등기 우편이 아니고 일반 우편인데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전 연대 납세 의무자처럼 이제 고지, 독촉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들은 등기 우편을 한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반 우편이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문제에서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우편을 한다. 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등기 우편이든 교부 송달이든 기본적으로 다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납세 고지서로서 일정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거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한다. 그래서 그 원래는 고지서이기 때문에 납세 고지서 때문에 등기 우편을 해야 되지만 금액이 작은 것들은 비용이 크니까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고, 3항에 보면 이제 송달받을 자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래 교부 장소가 있는데 송달 장소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넘어갔는데 송달 장소가 있었고, 근데 이제 송달 받을 자가 이제 다른 데서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사용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는 송달 장소에 서류를 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거죠.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서류 송달 관련해서 용어 몇 가지만 여기 조문에 넣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조송달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송달할 자를 만나서 다른 사람 만나서 하는 거를 우리가 보충송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을 거부해서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거를 유치송달이라고 그러면서 조송달과 보충송달은 잘 안 쓰고, 유치송달은 좀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 안 들어보셨으면 앞으로 들어보시거나 뭐 읽으시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송달은 가끔 나오니까 이 정도 용어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좀 조항이 많은데 9항 보겠습니다. 9항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을 송달할 수 있다. 뭐냐면 장애, 그러니까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교부 또는 우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인 거고, 그 다음에 11조 이제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그러니까 송달은 건 주는 건데, 공시송달은 실제는 주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게재하는 겁니다. 게재. 보시면 그 서류 내용을 그 공부하면 송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 송달 아닌데 송달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 날로부터 14일, 이것도 이제 14일, 14일. 우리가 아까 그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납부기한 이런 걸 줄 때 기본적으로 2주를 주는 겁니다. 2주.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하시면 이 14일도 그런 거구나. 14일 이러면 서로 준비해서 제출하는 거구나. 이런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컨셉이 있습니다. 이 세법도 다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논리가 있어서 그런 컨셉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날짜 같은 경우는 지금 가볍게 넘어가시고 실제 이제 시험 들어가기 전에만 알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공시 송달은 공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걸로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요게 이제 가끔 이제 그 뭐랄까 그 OX 문제 형식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뭐 1번, 2번, 3번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 송달을 할 때는 다른 공시 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정보통신망이 1번이고 2번, 3번인데 2번, 3번을 할 때는 하나만 하면 되는데, 국세정보통신망을 할 때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다른 방법도 같이 해라. 왜냐면 국세정보통신망 전자신고니까 전자적으로 보는 거니까 좀 힘들지 않냐. 그 전자 쪽에서 이제 잘 접근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도 해라. 이런 취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음 각호로는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해야 한다는데, 이 경우 이런 조문이 이제 이렇게 단서 조문 같은 게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다 됩니다. 공시 송달은 14일이 지나면 송달한 걸로 본다는 거고, 그 국세정보통신망으로 할 때는 다른 방법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송달의 효력 발생은 우리가 이제 국세청 쪽에서 당연히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이 보내는 서류들은 당연히 이제 그 도달주입니다. 도달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가 보낼 때는 대부분 이제 발신주의. 당연하겠죠. 다음 제 13조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실제 그 개념은 쉽지 않은데, 실제로 그 국세기본법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법인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 이쪽으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만 먼저 알고 이게 그 어떤 개념인지만 알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항을 보면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의미고, 하나 하는 것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인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법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법인은 단어 썼다는 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된 거고, 이제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런 사단과 재단의 성격이 있는데 그 법인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법에서 쳐다볼 것인가를 이제 가정해서 이제 제 13조에서 언급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설명해드리면, 다시 이제 사단이 있고, 그치? 사단이 있고 이제 재단이 있는데,
중에서 이제 법인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이제 법인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요 개념 이제 먼저 들어오시면 저도 이제 처음 이거 할 때 헷갈렸는데 왜냐면 법인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막 그럴 때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단 있고 재단 있고 그 밖에 단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밖에 단체는 그 이제 법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사단과 재단이 있고 사단 중에서는 이제 법인으로 이제 등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설립 완료해서 끝나서 사단법인이 있고 주식회사 같은 게 사단법인 이런 거고, 네,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중에서도 이제 법인으로 된 재단법인 있고, 네, 재단 중에서 이제 법인 아닌 재단, 사단 중에서 법인 아닌 사단, 그 밖의 단체,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그 밖의 단체, 이 세 개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세 개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고,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이게 이제 이론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그 밖의 단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중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서 등기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단 중에 등기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았으니까 법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되는 기본제사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등기되지 않은 것. 이것도 똑같이. 개념 설명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것들 개념 설명을 하는 거고. 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정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좀 말이 되게 어려운데 보시면 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1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걸 좀 나눈 거예요. 이거를 1항에 보면 허가 인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항에 허가 인가 등기되지 않은 거 요거 2항 2항에서 이제 승인을 받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교과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얘네들은 이제 당연의제라고 표현하고 2항은 이제 승인을 받은 거니까 승인의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당연하게 법인을 보는 거하고 승인을 해야지 법인을 보는 것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는 뭐 다른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계속 그 기간이 승인 기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법인 아닌 단체는 다시 이제 이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 아닌 재단이 있는데 그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는 1항에 있는 것처럼 당연 의제되는 보시면 다시 1항에 당연 의제에서 법인으로 보는 게 있고 2번 승인으로 신청해서 승인 의제에서 법인으로 보는 게 있고 4번은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재단도 당연의제 또는 승인의제 한 번은 여전히 이제 법인 아닌 재단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법인으로 본다. 제가 뒤에 이거는 좀 복잡해서 표로 정리된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그 법인 아닌 뭐 이런 게 자꾸 나와서 헷갈리는 겁니다.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아까 이제 그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당연 의제된 법인과 승인 의제된 법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단체들은 급세에 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표를 정리했는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개념들을 일단 사단과 재단, 사단과 재단이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누고 우리 실정법에서는 사단과 재단이 아닌 단체는 이렇게 어떤 게인지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에서는 사단법인이 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서는 재단법인이 있고 법인 아닌 재단, 법인 아닌 단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조는 얘네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단법인은 당연히 법인이니까 법인세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재단법인은 당연히 법인이니까 법인세법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 중에서는 법인으로 의지하는 법인 아닌 사단, 약간 이제 당연 의제라고 해서 그 허가 승인, 허가하고 이제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있고, 승인 의제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가 1항인 거고, 얘가 2항입니다. 2항. 1항에 포함된 법인, 2항에 포함된 법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인으로 의지하는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으로 의지합니다. 법인을 의지하고, 이는 세법에서 성격이 비영리 내국법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으로 의지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들은 개인으로 보는 거죠. 개인으로 봐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재단에서도 법인을 의지하는 법인 아닌 재단은 아까 이제 1항과 2항에 당연의제하고 승인의제가 있었고, 법인을 의지해서 비영리 내국법인,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재단이 이제 개인을 보고 소득세법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좀 어떤 법을 적용하냐, 요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조가 왜 있냐면, 이게 복잡한 게 왜 있을까 생각하실 때, 단체 보시면 이제 사단과 재단인데, 적용하는 세법이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대부분 영리법인이니까 법인세법에서도 영리법인이 될 거고, 법인 아닌 사단에서 의제된 법인들은 비영리대법. 요것들이 소득 범위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일부 나열된 소득만 해당되는 거고, 이건 전부 다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의 실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험에 이제 좀 어렵게 나오는 케이스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조합하고 사단 이제 구분이 나옵니다. 사단. 이 조합은 뭐냐면, 이 사단은 보시면 사람들의 모임체입니다. 모임체. 집합성이 있는 거고, 대표성이 있는 거고, 대표자가 있습니다. 조합은 각각의 이렇게 개인들이 모인 겁니다. 대표성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대표성이 단체성이냐, 단체성이라고 하는데, 단체성이 없으면 조합, 단체성이 있으면 사단,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좀 헷갈리면 저도 헷갈렸는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조합이라고 붙였지만 조합이 아닌 것들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 이게 현실 세계에서 하는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은 이제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실제 이제 조합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이걸 뭐랄까 단체성이 없는 거예요. 단체성이 없어서 각각이 그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각각별로 세법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까지 그 우리가 이제 그 1장에 대해서는 마쳤고요. 다음부터는 2장 들어가겠습니다.